네, 저도 오건영 부부장님 이 책 재밌게 잘 읽었고, 이게 보니까 저도 오건영 부부장님 강의를 몇 번 들었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듣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봤는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은행 직원인데, 부부장이라는 건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높은 직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3프로 TV에 나와가지고 음, 아주 대박을 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화가 이분이 되셨죠.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유명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나온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1년 6월 7일에 나왔는데 6월 9일에 이미 사쇄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1쇄가 나오고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사쇄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로서는 엄청난 대성공을 하신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맞아요. 이분 강의를 한참 들을 때 이 내용이었어요. 보니까 그 스파이더맨 얘기하고 그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스파이더맨이 구해주고 뛰어내리면 또 구해주고 자꾸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게 그 양적 완화 얘기잖아요. 돈을 풀면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양적 완화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구해주고 어려우면 또 양적 완화해서 구해주고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없이 이렇게 막 투자를 하게 되고 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근데 계속 그렇게 해도 왜 물가가 안 오르지? 계속 저물가가 계속되니까 계속 제로금리가 계속되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저물가 상황에서 아무리 이 정부가 돈을 풀어도 이제 물가가 안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고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중앙은행의 역할은 디플레이션과 싸우는 거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2021년 상황인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미 3년이나 지나서 이 논의가 지금 되게 낡은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엄청난 물가 인상이 이제 이렇게 물가 폭등이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미국부터 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물가를 잡아 나가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2021년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고 요 책의 내용이 재밌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 같은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참고가 되고 좋은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금리 상황 요것과는 좀 이제 이렇게 그 아웃 오브 데이트된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하시는 얘기가 또 뭐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이게 오건영 부부장님이 또 요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또 3프로 TV 같은 걸 참고해서 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책에 관한 제 소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양적 완화나 기본소득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 취지는 정하은 작가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데 이거 섣불리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윤범기 기자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역시 작가 개인분에 대한 예, 그 이틀 만에 사세가 팔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 아프고 들끓는 질투심을 느꼈고 그리고 역시 그 3프로라는 그런 유명 방송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병천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기 기자님이 요 부의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어, 이 오건영 부부장님을 그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교보에서 검색을 하면 책이 여러 권이 떠요. 책이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의 책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부에 대해도. 환율과 금리로 보는 음,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라는 음, 특이한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 책이 엄청 재밌어요. 음, 그리고 이분이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본인이 오늘의 그 경제 상황을 써요. 오늘의 금융 상황을. 엄청 성실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먼저 첫 번째로 대박을 쳤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을 쳤는데, 이 책이 마침 코로나 시기에 자산 상승이랑 맞물리면서 부의 대이동이 가장 대박을 쳤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습책들, 코로나에 대한 수습책으로 해서 부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20년, 19년, 20년, 21년, 22년에 책이 계속 나와요. 근데 퀄리티가 다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2022년 5월에는 이 좀 그 우크라이나 사건이 있을 쯤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건이 2월 24일 날 터졌으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위기의 역사라 그래서 그 경제 위기 역사를 쭉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실은 각각의 책이 다 재밌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나 그래서 실은 아까 윤범기 기자가 말했던 요 책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바쁘게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권씩 책을 낸 거거든요. 엄청 경이롭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내용 되게 그럼 그 다른 책도 수준이 다 이 정도인가요? 네. 저기 몇 권 더 있는데요. 네. 충분히 저기 하나 꺼내 보실래요? 저기 위에 보면 박태준 평전 바로 옆에 위기의 역사라는 책 하나 있는데요. 이게 엄청 23년에 나온 건가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있죠. 작년이죠, 저게. 되게 이거는 성실하신 분이구나. 경제 위기사를 그 우리나라 거랑 미국 거를 잘 정리한 책이고 목차만 봐도 되게 훌륭한 책이에요. 좀 위안이 되네요. 그냥 가만히 있다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이틀 만에 된 거니까. 근데 스타가 된 다음에 조금 질투심이 가라앉습니다. 스타가 된 다음에 되게 퀄리티 있는 책을 계속 1년에 한 권씩 내고 있는 거예요. 나름 퀄리티가 있는. 매우 위로가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좋은 인플레, 나쁜 인플레, 좋은 디플레, 나쁜 디플레 얘기했는데, 하나 더 그냥 이렇게 뭐 교양 차원에서 할 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디플레이션을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10% 인상되다가 5% 인상되는 거, 5% 인상되다가 1% 인상되는 거.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실은 일본 같은 경우 엄밀히 말하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본은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약간 짬뽕돼 있다. 근데 일본의 장기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한 0.9%인가로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랑 물가 상승률이 매우 그냥 거의 제자리에 가깝게 살짝 오르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조재순 보좌관님이 얘기를 되게 잘해주셨는데, 이제 나쁜 인플레와 관련돼서는 실은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쁜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거는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측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잘 돼서 되는 게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유명한 건 두 번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던 거고, 70년대 오일 쇼크가 벌어져서 물가가 쭉 오르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다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석유 기반 경제 체제인데 석유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대침체. 그래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약간 오로나신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와 고용을 아작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1970년대에 있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 물가를 잡으려고 했던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이 1979년도에 미국에 등장했던 폴 볼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책을 보면, 우리가 기록을 보면 미국 금리를 몇 프로까지 올리냐면 그때 그걸로 22%인가 23%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금리가 22%, 23%라는 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실제로 대량 도산을 한대요. 어마어마한 대량 도산을 하는데 그냥 계속 정치적으로 버틴대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 사건 이후로 이제 실은 여러 가지 거를 좀 만회하려고 했던 게 플라자 합의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던 게 2022년 2월 24일이었는데 2022년부터 실은 이 나쁜 인플레라고 들리는 공급발 인플레, 공급 부족에 의한 인플레가 벌어졌고, 그때 그래서 많은 우리 이렇게 이제 3프로 TV를 비롯한 데서는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폴 볼커의 시대가 다시 온다. 이런 게 좀 거론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올 초죠. 올 7월, 8월 정도까지 8월, 9월인가 그때 이제 피벗이라 그랬죠. 그 전까지는 계속 금리가 올랐던 거고, 올해 8월인가 9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큰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8월인가 9월에 금리 인하는 그냥 금리를 올렸냐 내렸냐가 아니라 코로나와 러우 전쟁 이후에 거대한 어떤 금리 특히 러우 전쟁 이후에 금리 상승 분위기가
일단락됐다는 데서 약간 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래서 좀 국면의 전환을 좀 의미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근데 이 나쁜 인플레와 관련된 실은 경제학적인 해법은 실은 없다예요. 현재까지는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맥시멈은 이제 물가 고용은 연동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을 건지 물가 상승을 잡으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고용 위축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경기 위축과 고용 위축이 발생하는 건데 실은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어쩌면 이걸로 후가로 정권이 넘어간 거죠. 우리나라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이러저런 걸로 정권이 넘어갔다면 바이든 정부는 딜레마에 막힌 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트럼프한테 정권을 넘겨준 게고 그리고 실은 이스라엘은 그 네타냐후 새끼는 의도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할 개연성 있는 이 확전을 한 거죠. 확전을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선물을 줬던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도.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 조 부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쁜 인플레에 대한 해법은 이 통화 정책은 보편적인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자체가 이 기본 소득은 아닌데 기본 공급인 거죠. 통화량을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거고 재정 정책, 통화 정책과 구분되는 재정 정책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타겟팅해서 쏜다는 거거든요. 타겟팅해서 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쏘는 게 원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론이 됐건 민생회복지원금이 됐건 그 사람의 대부분의 정책은 모두에게 돈을 준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저는 맞았다 생각해요. 당시 비판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돈을 더 푼다는 얘기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기세 지원이 됐건 뭐 생활비 지원이 됐건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돈을 주겠다 그랬으면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정책을 형태를 띠지만 재정정책스럽지 않은 재정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정책이지만 통화정책과 유사한 흉내를 내는 재정정책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경제학적으로 그거는 이제 저는 윤희숙 전 의원 등등의 비판이 실은 당시에도 원래 그런 생각을 했었고 타당한 비판이고 저 자신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정책을 빙자한 그냥 돈 퍼주기인 거죠. 그래서 재정정책은 타겟팅을 하냐 안 하냐 타겟팅하지 않는 거는 재정정책이 아닌 거죠.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 재밌었죠. 우리나라가 정권 넘긴 거는 부동산 때문이었고, 바이든은 인플레 때문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네타냐후라는 인물이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확전을 해서 트럼프한테 선물을 준 셈이 되었다. 네. 근데 그럼 네타냐후하고 트럼프는 친한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서로. 그리고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그런 의도도 있었던 네, 거네요. 의도도 있는 거죠. 나쁜 새땡이로군요. 아니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저거를 예루살렘 그걸 옮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옮기다니 뭐래? 대사로. 그러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이 원래 뭐 저기 막 여러 나라가 이슬람이랑 짬뽕돼 있는데 서로 이제 자기네가 상징을 갖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거고. 이슬람 소유라고는 식으로 선언을 해준 거예요.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고 얘기 나누시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 화면 좀 봐주세요. 가능하신 분들 비디오 켜주시고 화면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배경 사진을 저런 걸 저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빠이빠이. 네, 좋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네.